2025년 6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가기 전에 우리 군, 그것도 전선에 있는 군부를 만나서 북한이 소음방송 안 하니까 좋냐 이런 거나 묻고, 파주시장을 만나서는 멧돼지가 너무 많은데 우리 군을 동원해서 멧돼지나 잡지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심한 통수권자라고 봅니다. 국가를 비울 때는 우리 군을 이끌 합참의장, 삼군 총장 등등을 만나고 가야지, 대북방송 중단했다고 편하냐, 그리고 산에서 멧돼지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 군 동원해서 멧돼지나 잡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대통령, 그런 이재명의 뺨때기를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때린 게 아니라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육자회담 질질 끌다가 다 돈자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란의 핵 때문에 이란은 육자회담을 하고 있는데, 육자회담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은 물론 이란의 군부 지도자를 척살하는, 그리고 이란의 핵과학자도 죽여버리는 공습, 초정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리고 이재명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어쩐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 갈등은 이미 축이 기울었습니다. 이제 네타냐후를 보면서 이재명은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위기에 몰렸었죠. 저는 대북 강경 방법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북포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판 메카시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돈 받은 거, 반미 활동, 그러면서도 자기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아들을 어떻게 했다. 참 웃기는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싹 솎아내는 메카시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았으니 점점 그럴 필요성이 뭐였지 막연하던 게 뚜렷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갔으니 계속 위기에 처했죠.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게 계엄령이었다가 계엄령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자빠 넘어지는 무능을 도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절대 국내적으로는 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는 벌써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을 때 매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정 붕괴, 권력을 내놓아야 될 처지였는데, 부정부패 문제로. 근데 하마스가 공격을 해주는 바람에 작전을 하면서 계속 유지해왔고, 그 이후에 이 하마스를 후원하는 헤즈볼라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저기 후티를 때리면서 주변의 적들을, 이스라엘 위협하는 적들을 제거해 나갔죠. 그 와중에 시리아가 친서방 정권으로 교체되는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걸 막아내고, 작년 10월인가요? 이 공습을 해서 이란에 숨어있던 하마스의 해외 지도자를 척살하고, 이란이 갖고 있는 방공 레이더,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해오는 공격은 다 막아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6월 12일 윤석열 정권처럼 탄핵의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 해산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게 부결됐죠.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은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나자빠졌지만, 네타냐후는 바로 그 다음날 이란을 초정밀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13일날 새벽 3시 깜깜할 때. 지금 외신 보도를 보고 저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윤곽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면은 옆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를 지나야만 이란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육군이나 해군으로는 때릴 수가 없어요. 즉 미사일 전력하고 공군 전력으로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이야 힘이 없고, 시리아가 지금
친서방 국가로 변모했고,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면서 친미 국가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 두 곳은 미국이 전 세계를 6개로 나눠서 그 각각을 관리하는 사령부를 설치했죠. 이 중동 지역은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관할합니다. 중부사령부가 가장 많은 전력이 이라크에 있습니다. 시리아에도 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경을 다른 나라 전투기가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미국이 협조해주면 시리아하고 이라크의 영공은 그냥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란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투기 200여 대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200여 대가 이란까지 날아가면은요, 한 1분간 따당 쏘고 바로 돌아가요. 왜?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항기는 워낙 커서 연료를 많이 싣지만 전투기는 빨리 날라오고 기동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실으면 둔해집니다. 그래서 연료를 적게 싣습니다. 근데 이런 비행기들이 이란을 초정밀 폭격했다는 건 뭐냐? 공중급유기가 떠가지고, 자,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뜰 때는 무기만 주렁주렁 싣고 내부 연료통만 기름을 싣습니다. 그리고 이륙을 하게 되면 속도가 붙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공중급유기가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작전을 하고 돌아올 때 기름이 없죠. 그때 공중급유기가 시리아나 이라크 상공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름을 넣어주면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시 무기를 싣고 또 기름 조금 싣는 상태에서 떠서 뜨면은 급유기가 하늘에서 기름 넣어주고 때리고 돌아오면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루에 내려와서 밥 먹고 오줌 누고 다시 가고 하면 6번, 많으면 한 10번을 출격할 수 있다 그러죠. 한 6번 이상 하게 되면은, 저도 한번 우리 T-50 고등훈련도 타봤는데 한 번 뜰 때마다 이 하이 G 받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해내지만은 어쨌든 뭐 6번 정도의 출격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뭐 10번, 100번 기름만 넣어주면 뜨니까 문제 없고. 네, 이렇게 해서 박살을 낸 겁니다. 즉,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영공을 열어줬다. 그리고 그 영공 상공에서 이스라엘의 공중급유기가 떠서 기름을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란을 때리고 있을 만큼 장거리 전략 폭격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피스아이, 걔네들은 좀 다른 걸 겁니다. 이스라엘은 G550에다가 자기네가 만든 레이더를 붙여서 별도로 조기 경보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떠가지고 쫙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가도록 다 가르쳐주고 표적을 찍어줬고, 이란이 대응하는 걸 알려주니까 전부 다 박살내고 완벽한 공중전을 하고 온 겁니다. 이거는요,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룬 유명한 6.1 전쟁이 있죠. 6.1 전쟁이 바로 아랍연합군이 공격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이스라엘 공군기를 일시에 다 띄웁니다. 그래갖고 그 집결지를 빠바바바방 중복 투하 없이 한 전투기는 한 부대를 따다다닥 잡는 걸로 해서 박살을 내고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거의 전력이 와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차부대 기동부대가 빠바방 때면서 6일 만에 승리하는 겁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의 공군이 한 건데 그와 똑같은 전쟁을 1월 13일 새벽 그리고 낮에 이스라엘 공군이 해낸 겁니다. 근데 13일 날 새벽에 한 공격은 테헤란을 주로 때린 걸로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지금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마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마비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최전방에 가면은 GP가 있고, 그 다음에 GOP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포병 부대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GP에 있는 부대들은 최고로 큰 게 기관총까지, 기관총도 안 돼요. 소총으로 있고, GOP 부대들은 이제 뭐 박격포도 갖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부대들은 이제 105mm, 150mm 포를 갖고 있습니다. 육군은 앞에서부터 제일 작은 무기를 갖고 있고 뒤로 올수록 점점 대형 무기,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전쟁이 붙으면 소총대 띵가띵가띵가 하면서 서로 뭐 살해하거나 그렇게 되면서, 근데 소총수 몇 명 죽어갖고는 전력의 승리가 없습니다. 마비전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앞에서 소총수끼리 싸우다가 기관총 쏘다가 포 쏘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마비전은 뭔가 하면은 저쪽에 지휘부,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레이더 기지, 저쪽에서 우리를 크게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먼저 때리는 겁니다. 그 중에 적 레이더 기지를 때리고 지휘부를 때리면은 걔는 눈을 맞는 거죠. 이 주먹질을 하는 앞에서 하는 건 손가락 몇 개 찔리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눈을 확 찔려버리면은 못 보잖아요. 눈 감고. 제가 가끔 수영하다가 잘못 뛰어들어갖고 물안경 확 벗겨져서
눈 뜨면 되는데 뜨기 싫으니까 그냥 가게 되면 안 보여서 막 허우적거리고 수영하게 되는데 눈이 감기면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눈을 때리는 게 마비전이고 그 다음에 뇌를 때려서 이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죽여버리면은 물론 부산거란관이 어떻게 하겠지만 겁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마비전입니다. 마비전을 이라크 전쟁하면서 미국이 2003년도에 내놨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1월 13일 날 마비전 테헤란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란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에는 하나의 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검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뭐 이렇게 세 개로 쪼갠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란이 원래 이란에 군이 있는데 무슬림 혁명을 하면서 혁명 수비대라는 별도의 군을 만들어서 그게 더 우세합니다. 그 두 개의 군대를 이게 뭐 큰 갈등은 없이 하지만 1등 군대, 2등 군대 개념으로 있는데 이 혁명 수비대 사령관하고 이란군 총참모총장을 걔네들은 총참모장이겠지 통합군이니까 동시에 1월 13일 날 이스라엘 공군이 정확하게 폭파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핵 과학자들 6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인지 뭐 군 정보기관이 했는지 누가 모르지만 이란 전역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디에 밤에 자는지 다 알고 때렸다는 거죠. 이란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들 정신 지도자 누구죠? 하메네이가 살아있다는 거를 보도할 정도로 하메네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란의 보도일 정도로 이란이 엄청나게 얻어맞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테헤란에서 전쟁 지도부를 박살내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제 레이더 기지, 탄도미사일 생산 기지 등을 때린 다음에 낮에는 나탄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저 강원도 내륙에 있는 산골에 있는 그쪽에 이제 이란이 핵시설이 있습니다. 나탄즈하고 또 포르돈가 두 군데가 있는데 나탄즈를 먼저 만들다가 요즘은 이제 포르돈가 그쪽으로 좀 거기 추가로 만들고 있는 나탄즈가 더 크죠. 그쪽을 오후에 공격해서 그쪽을 초토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하면은 나탄즈에 있는 건 시설을 때린 겁니다. 시설은 도망가지 못하죠. 사람들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자는 놈들 때리기 위해서 새벽에 사람들은 작살내놓고 이란의 핵시설은 대낮에 가서 2차 공격할 때 바바바박 박살을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이 새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은 아직 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때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전을 하면서 트럼프는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만에서 이스라엘 옆에 오만이라는 나라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북한 핵 문제 풀기 위해서 육자회담 했듯이 이란도 육자회담에 응하고 있는데 그 회담 이란이 응하지 않고 막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이 만나기로 오만서 했는데 바로 그 전전날 때린 겁니다. 트럼프한테 네타냐후는 통보를 했고 트럼프는 알고 있었고 이란이 혼날 것 같다 어쩌고 이런 슬쩍 흘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국이 이제 새롭게 택하는 게 역의 균형 전략이죠. 역의 균형 전략.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라서 싸움이 일어나면 다 가서 개입해서 막았습니다. 소련하고도 맞고 뭐든 맞고. 근데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봐야 다 미국이 하고 정반대니까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이 맞고 중국 문제는 일본이 맞고 러시아 문제는 유럽이 맞고 뭐 인도는 뭐 누가 맞고 이런 식으로 딱 나눠주고 그 담당하는 자들만 미국이 담당하는 거죠. 북한은 한국이 맞고. 그래서 이 나쁜 자들과 다투는 세력 경쟁은 자기 동맹국들이 하고 동맹국들 전체 지원을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카고 대학 교수인가요? 미어샤이머의 역의 균형 전략, Offshore Balancing Strategy인데 그건 그분이 이론으로 얘기한 거를 미국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핵국가를 미국이 직접 회담해라 와야 자꾸 오리발 내밀고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때리겠다 하면 때려. 그리고 회담할래? 안 하면 때려. 중국이 까불면은 물론 미국이 일본이 직접 대응은 못하겠지만 뭐 미국이 대응하면서도 일본이나 대만 동원해서 때려. 그거 회담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하겠지만은 전체 EU로 하여금 대응하게 하고 회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넣으면서 이 전 세계를 패권을 유지하는 역의 균형 전략을 하는 건데 딱 시범 케이스로서 이스라엘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인데
이걸 딱 성공시키면서 통수권자로서의 권위를 보이고 자기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celce하게 북폭을 못해가지고 계엄령 우리 내부 단속하려다가 미끄러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타냐가 훨씬 단호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G7 정상회담 간다고 25사단 전방역 파주에 있는 부대에 갔네요. 비룡 부대인가? 거기서 가서 전망대 방문하고 대성동 마을은요. 대성동 마을은 원래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 그쪽에 있는 마을은 소개했어야 되는데 6.25 때 소개를 안 하고 살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세금을 안 내죠. 대신에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요. 북한 소음 방송을 다 듣죠. 그게 원성이 나오는데 원성은 대한민국 정부한테 하지. 사실은 그 지역은 유엔이 관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고 대북방송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송을 중단시켜놓고 파주시장 만나니까 파주시장이 멧돼지가 자꾸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군대 동원해서 그거 잡지 이런 얘기는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거나 하는 부대입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테헤란을 때리고 나탄즈를 때리면서 사용된 특히 이제 핵시설을 때리는 이라는 지금 원자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재처리가 아니라 농축을 해야 됩니다. 이 농축 공장이 나탄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르도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한 2만 개의 원심 분리기를 갖고 있다 하고 자기네가 밝힌 바가 있고 포르도하고 나탄즈. 근데 나탄즈하고 포르도에 있는 건 다 지하 시설입니다. 그 지하 깊은 데 있기 때문에 그걸 때리려면은 미사일 아무리 쏴봐야 지표면에서 따다닥 터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걸 때리려면 땅속으로 처음에 땅에 콱 맞으면 터집니다. 그러면 땅이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두루룩 파고 들어간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로 한 10m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또 한 번 터집니다. 그때까지는 시한폭탄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파고 들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그럼 빵 터지면 그 엄청난 그땐 지진처럼 일어나니까 지하시설이 붕괴되죠. 이게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건데 포르도하고 나탄즈에 있는 지하 핵시설을 부수려면은 GBU-57이라고는 미국에서 개발한 벙커 버스터. 이거는 무려 14톤짜리입니다. 어마어마 14톤이면 우리 비행기 폭탄이 크다 그래봐야 보통 뭐 아주 크다 그래봐야 이렇게 큰 거 없어요. 10,000파운드도 없어요. 벙커 버스터. 그 이거를 하려면은 보통 우리는 GBU-28 5,000파운드짜리 많이 쓰고 10,000파운드, 20,000파운드, 30,000파운드 굉장히 크거든. 이런 걸 달고 가서 때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하나만 딱 달고 그래도 전투기가 뜰까 말 거죠. 무겁게. 그러니까 연료를 못 실으니까 떠서 날아갈 때 급유해주고 때리고 돌아올 때는 또 연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와서 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폭탄이 있느냐? 우린 더 좋은 게 있죠. 그게 뭐냐? 현무4하고 현무5 미사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무에 들어가는 4하고 5에 들어가는 탄두 무게는 4톤이에요.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보다 작아요. 벙커버스터 아까 14톤이라 그랬죠. 그런데 현무 미사일이 빵 쏘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비행기에서 툭 떨어뜨린 것보다도 확 그래서 현무 4나 5를 때리면 북한의 저 지하시설 영변에 있는 벙커버스터 핵 농축시설, 제철시설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를 나간다 그러면 이런 부대를 방문하고 가야지. 그리고 이런 부대를 지휘하는 3군 지휘부 합참의장을 만나고 가야지. 무슨 뭐 표팔이 하는 정치인처럼 파주시장 파주시장이 우리 군대를 움직일 권한이나 있어요? 병사들이나 만나서 편화 얻는 이런 걸 하고 갑니까? 자, 제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한때 북한이 핵실험 박근혜 때 했을 때 쟤네들이 EMP탄, 전자기탄, 핵폭탄을 쏴서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하늘 높이 서서 하늘에서 터뜨리게 되면은 엄청난 방사능이 나와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실 텐데 이게 다 무선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무선이 다 다운돼요. 유선도 다운됩니다. 그럼 컴퓨터도 작동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면 군도 안 되죠. 그러면 작전 지휘가 안 되고 전철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뜨고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다 날아가고 뭐 개판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마비전을 당한 거니까 그대로 죽는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핵폭탄을 EMP탄을 터뜨리라도 아주 중요한 국가통신망만은 지키자라고 해서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통신망을 만들면은 우리 무선통신의 최고의 기업이 KT죠. KT가 민영화되어 있긴 하지만 KT가 있고 그거 말고도 SKT도 있고 LGT도 있죠.
KT한테 주로 정보 공사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것도 활용하자서 SK, 뭐 LG 이런 데도 통신망을 깔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핵폭탄이 터져도 전자기 펄스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방법은 간단해. 쉽게 말하면 납이 1m 정도로 납으로 탁 치면은 방사능 피해 없다 그러죠. 납으로 피복을 입혀서 통신망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가 되는데 그 사업을 박근혜 탄핵시킨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우리를 어찌어찌해서 원폭으로 우리를 때려서 완전 박살내. 우린 다 죽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린 죽었지만 우리 대통령하고 우리 전략사령관 다 죽었지만 자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 모든 미사일이 일제히 날아가도록 하는 시스템 만들어 놓자. 우리가 죽어도 세컨드 스트라이크 가자.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 사업도 문재인 정권이 세웠습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난 다음에 한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을 탄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부에서 해오던 아주 비밀스러운 사업들을 세울 겁니다. 국민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미래의 투표권자인 우리 군인들 만나서 인기 발언이나 하는 이런 걸로 가겠죠. 자, 우리는 육자회담 그렇게 해도 북한 핵을 해결하지 못했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해서 더 많은 군사기술을 갖고 첨단 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으면서 핵은 더 발전시켰죠. 그리고 북한이 위기에 처하면 러시아가 방어해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해서 점점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권력 줘봐야 북한 핵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 처음에 그래 이재명 잘한다 하다가 이재명 패대기 한번 치면요 찍소리 못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바지가랑에 붙잡고 매달려야 할 처질 거예요. 안 그러면 국내에서 너 안보 못해 너 날라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타냐후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겁니다. 문재인은 그걸 안 하고 버티다가 완전히 바보가 돼서 권력 뺏기고 쫓겨난 거고 그걸 처벌을 하라 그랬는데 윤석열이 안 한 거고 그래서 뿔따고 안 하는 거고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북한 핵이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지금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커졌고 그럼 북한 핵을 푸는 방법이 뭐냐? 때리고 올리고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미국조차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 종전선언만 하면 될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못해? 김정은이가 그거 하겠어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지. 저는 그래서 네타냐후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가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뺨을 때렸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역시 뺨을 때렸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때 안보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번에 이스라엘 때리는 거 아니 주가가 떨어졌다 어쩌다 이것만 경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안보 하는 척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서 G7 정상회담하고 뭐 나토 정상회담은 뭐 참여하겠다 그래. 멧돼지 잠대 쓰려고 우리 군을 만들었어요? 김정은 잡은 데 쓰라고. 자, 이스라엘 모델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과 비교할 겁니다. 네타냐후가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부정부패하다. 뭐 그건 별도로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만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국내 방어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뭡니까 에로우로 미사일을 드론을 잡는 망을 딱 해놓고 팍 때리잖아요. 우리 지금 K 아이언돔 하고 있고 뭐 천궁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우리도 준비가 되면 북한을 다뤄야 됩니다. 그럴 만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북한 핵시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잡으면 잡는 겁니다. 북한은 말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똑바로 현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에 북한 외교관들이 와 있죠.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북이 받지 않았다. 제가 정리해 보도드렸죠. 지금 미국은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 통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북한 문제는 또 주한미군과 묶어서 뭔가 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게 김정은 좀 보자 이렇게 던지는 거죠. 중국도 지금 어떻게 할지 다루고 있으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간에 미국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어떻게 움직이면서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움직이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네타냐후처럼 뚜렷한 결전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